제 이름은 박도준. 나이는 38살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 그곳에 잘 나가는 IT 대기업 수석 엔지니어죠. 제 삶은 수많은 코드라인, 복잡한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들로 평가돼요. 제 세계는 논리의 세계, 0과 1의 세계, 모니터 스크린 위에 펼쳐진 평평하고 차가운 세계예요. 하지만 주말만 되면 저는 1시간이 넘게 차를 몰아 또 다른 세계로 돌아가요. 그곳은 나무의 결, 오칠 냄새,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를 깎아내는 끌소리가 있는 세계죠. 바로 제 아버지의 세계예요. 차가 이천 외곽의 작은 시골길로 접어들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요. 유리빌딩 대신에 부드러운 곡선의 기와 지붕과 소박한 돌담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아버지의 목공방, 오래된 한옥이 서 있어요. 번쩍이는 간판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세월의 빛바랜 작은 나무 현판에 목심당, 나무의 마음을 담은 집이라는 세 글자만 새겨져 있을 뿐이죠. 차를 세우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요. 이곳의 공기는 아주 특별한 냄새를 품고 있어요. 맑은 편백나무 향기, 오후의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시간의 냄새까지도요. 공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오후의 햇살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나무 먼지들, 위로 반짝이는 빗줄기를 그려내고 있었죠. 마치 고요한 은하수 속의 별들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박진수 장인. 올해 65이 되신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어요. 등은 살짝 굽으셨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두 손은 여전히 굳건하고 단호하셨죠. 아버지는 커다란 나무판 위를 조심스럽게 손대패로 밀고 계셨어요. 사각, 사각. 대패질 소리가 일정하고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지는 게 꼭 이 공방 자체가 숨을 쉬는 소리 같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을 뿐 시선은 여전히 눈앞의 나뭇결에서 떼지 않으셨죠. 아버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건 장인과 나무의 영혼이 나누는 대화이자 신성한 교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주말마다 어김없이 내려오죠. 사람들은 제가 쉬러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에너지를 충전하러 오는 거예요. 제 에너지는 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공간에 머무르며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데서 오거든요. 아버지, 지난주에 제가 설치해드린 습도 조절 시스템 잘 작동해요? 제가 정적을 깨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손을 멈추시고는 방금 막 물 표면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 표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좋더구나. 이 늙은이의 감보다 더 정확해. 아버지가 말씀하시며 보기 드문 옅은 미소를 입가에 띄우셨어요. 그건 제 선물이었어요. 제가 직접 프로그래밍한 스마트 센서 시스템이죠. 가습기와 제습기에 연결되어 공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귀한 목재들을 가장 완벽한 상태로 보관해줘요. 그게 바로 저 AI 엔지니어가 우리 가족의 유산의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미래의 기술을 사용해서 과거의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기술에 대해선 잘 모르시지만 제 마음만큼은 알아주셨어요. 공방 한쪽 구석에는 정교한 꽃무늬가 조각된 오래된 장롱 하나가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 채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물건의 사연을 알아요. 마을에 오래된 사찰에 있던 장롱인데 지난번 태풍 때 크게 망가졌다고 해요. 주지 스님께서 이걸 이곳으로 가져오시면서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죠. 100년의 역사를 품은 물건을 복원하는 건 일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지난 일주일 내내 거의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 장롱에 매달리셨어요.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찾아 맞추고 아주 작은 장식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다시 붙여가면서요. 아버지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건의 가치는 그것에 매겨진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영혼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소중함이 과거의 아버지께 깊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했어요.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저는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아직 대학생일 때였죠. 한 대기업 재벌 총수가 공방까지 직접 찾아와서는 새로 짓는 별장 거실에 놓을 탁자 세트를 주문했어요. 아버지는 온 마음을 쏟아부으셨죠. 최고급 호두나무 목재를 고르고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그걸 완성하셨어요. 가구를 납품하는 날 그 총수가 비서 몇 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는 완성된 가구 주위를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장갑도 끼지 않은 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그 손가락으로 탁자 상판을 또 무례하게 두드려 보더군요. 그러고는 푹하고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거만하고 모욕적인 웃음이었죠. 박 사장, 그가 사람을 깔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솜씨는 뭐 제법이네. 근데 너무 촌스럽잖아. 내가 방금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로 하나 주문했거든. 그게 훨씬 급이 맞아 보여서. 아무튼 수고비는 쳐줄 테니까. 이딴 건 박 사장이나 그냥 쓰시든가. 그는 그 말을 아버지의 제자들이 전부 지켜보는 앞에서 내뱉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는 걸 봤어요. 그 상처는 돈을 손해봐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한평생 바친 장인의 혼, 한 가문이 이어온 유산이 고작 로고와 브랜드밖에 모르는 천박한 인간에게 싸구려 물건 취급을 받으며 무참히 짓밟힌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공방에 홀로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어둠 속을 조용히 응시하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 흉터는 우리 부자의 마음속에 아주 깊게 새겨졌죠. 그 일이 우릴 가난하게 만들진 않았지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저 바깥 세상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제가 이 일을 이어받길 한 번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바람은 단 하나였죠. 도준아, 부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여자를 만나거라. 아비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최유라. 우리는 석 달 전 한 기술 투자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저는 연사 중 한 명이었고 그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유라는 업계에서 아주 유능한 펀드 매니저였어요. 똑똑하고 날카롭고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제 발표가 끝나자 유라가 먼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박수성님, 양자 AI의 잠재력에 대한 분석 정말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이렇게 건조한 기술 분야에 계신 분이 그렇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유라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늘 제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 회사 주가가 어떤지, 언제쯤 강남에 집을 살 건지 같은 것들만 물었거든요. 하지만 유라는 달랐어요. 그녀는 제 열정에 대해, 제가 머릿속에 품고 있는 엉뚱한 아이디어들에 대해, 그리고 제가 미래에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어요. 그녀는 제가 아버지의 일, 이천의 목공방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죠. 정말 멋져요. 언젠가 우리가 한강변을 함께 걸을 때 유라가 말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찍어내듯 생산되는 세상에서 도준 씨 가족은 여전히 이렇게 진정성 있고 가치 있는 걸 지키고 계시잖아요. 아버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들은 마치 제 영혼의 메마른 땅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어요. 저는 유라야말로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토록 바라시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성공한 엔지니어라는 껍데기 너머에 있는 제 뿌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장인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만들어낸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쏟아부은 정성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께 유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죠. 이번 주말에 그 아가씨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꾸나.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익숙한 향기가 가득한 가족의 공방에 서 있어요. 제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죠. 저는 유라가 이곳을 분명 좋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라면 이 소박함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이 단순함 속에 깃든 진가를 알아볼 거라고요. 저는 마침내 제 두 개의 세계, 이 첨단 기술의 세계와 묵묵한 전통의 세계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완벽한 천사의 가면을 뒤집어 쓴 그런 악몽의 시작이었음을 말이에요. 제 희망의 이름은 최유라였어요. 그리고 그 후 이어진 몇 주간의 달콤한 시간 동안 그 희망은 마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죠. 유라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빼고 마시는 걸 기억했어요. 제게 잘 어울리는 셔츠를 선물하며 네이비색이 제 지적인 분위기를 돋보이게 한다고도 했죠. 심지어 제가 복잡한 AI 개념들에 대해 설명할 때도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이며 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두 눈은 언제나 저를 향한 감탄으로 반짝였죠. 사랑이 막 시작될 때 종종 현실을 가리는 뿌연 안개가 끼곤 해요. 그 안개는 모든 것을 실제보다 더 반짝이게 만들고 사람들은 기꺼이 거슬리는 작은 디테일들을 무시하게 만들죠. 저는 그 안개 속에 푹 빠져 있었어요. 행복했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은 채로요. 첫 번째 적신호는 어느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는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나타났어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아래를 바쁘게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아주 낭만적이었어요. 도준 씨, 유라가 자신의 라떼를 살짝 저은 뒤 말했어요. 목소리는 달콤했고 다정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도준 씨 포트폴리오를 좀 봤는데 회사 우리 사주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저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그거 제가 수년간 일한 성과죠. 알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우리 금융 쪽에서는 그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불러요. 안전하긴 한데 성장 속도에 한계가 있죠. 도준 씨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자산도 더 영리하게 움직여야 해요. 저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미간을 살짝 좁혔어요. 그녀는 설득력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곧 서울 근교의 최고급 상업복합단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거든요. 위치가 정말 기가 막혀요. 제 생각엔 그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 자본으로 제가 도준 씨가 이 프로젝트에 액티브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이게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 자산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도준 씨. 우리는 월급이나 보너스 주식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그녀의 말은 아주 전문적이었고 오로지 저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는 말처럼 보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힘든 불쾌한 감정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어요. 패시브 인컴,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지새운 수많은 밤들, 코드라인에 쏟아부은 그 모든 지적 자산,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액티브하고 더 거대한 무언가, 구체적으로는 그녀 아버지의 프로젝트로 전환되어야 할 수동적인 자본에 불과했던 거예요. 유라의 말은 비록 달콤한 당위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제가 쌓아온 노력과 지성의 가치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자부심을 느끼던 제 커리어를 다른 목적을 위한 발판이자 도구로 전락시켜버렸죠.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유라는 금융 전문가고 그저 자기 전문 분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사랑의 안개가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하도록 도와준 거죠. 일주일 후 저는 유라를 이천으로 데려갔어요. 제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녀가 제가 자라온 저의 진짜 세계를 봐주길 바랐어요. 그녀가 소나무 향을 들이마시고 몇 세대를 거친 손때 묻은 도구들을 만져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버지의 따뜻함과 진심을 느껴보길 원했어요. 아버지는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말씀은 적으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이 만남에 많은 마음을 쏟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유라는 언제나처럼 완벽했어요. 그녀는 아버지께 예의 바르게 허리 숙여 인사했고 아버지가 해주신 음식이 그 어떤 고급 식당보다 맛있다며 칭찬했고 공방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우리가 공방을 한 바퀴 둘러보기 전까지는요. 아버지가 그녀에게 여러 종류의 나무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계셨죠. 유라가 전통끌을 하나 집어들고는 손 안에서 빙글빙글 돌려보더군요. 그녀의 표정에는 호기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건 공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 같은 호기심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아버님의 인내심이 존경스러워요. 그녀가 아버지께 말했어요. 미소는 여전히 환했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프로그래밍된 CNC 기계를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사람 손보다 훨씬 더 정교한 디테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시간은 금이잖아요, 아버님. 공방 안이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오직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아버지 쪽을 쳐다봤어요. 아버지의 입가에 걸려있던 희미한 미소가 살짝 굳어 있었어요. 나무 토막을 쓰다듬고 계시던 아버지의 손이 그 순간 멈칫했죠. 저는 유라의 말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알았어요. 그녀에게 악의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효율과 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끌질 한 번 한 번에 담긴 영혼을 보지 못했고 장인과 나무가 나누는 교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이 모든 도구들과 아버지의 작업은 그저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한평생의 가치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저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어요. 유라 씨 말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아버지께는
모든 작품이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거라서요. 그게 차이점이죠.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감춰지지 않는 회의감을 읽었어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날의 만남은 약간의 어색한 기류 속에서 끝났어요. 유라를 다시 서울로 데려다주는 길에 그녀는 더 이상 공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 론칭할 투자 펀드 계획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어댔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물방울이 잔을 넘치게 할 때가 왔어요. 그로부터 2주 후 그녀의 가족과 공식적으로 만나기로 한 운명의 그날이었죠. 저와 아버지는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는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으셨죠. 아주 중요한 날에만 입으시는 옷이었어요. 저도 제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신중하게 골랐어요. 저는 여전히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 만남이 모든 의심을 씻어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가 막 집을 나서려 할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유라였죠. 도준 씨랑 아버님 준비 다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랑했어요. 응, 다 됐어. 지금 막 출발하려던 참이야. 잘 됐다. 아, 맞다. 오빠, 이따가 얘기하기 편하게 내가 미리 하나 말해줄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마치 상사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진지하게 바뀌었어요. 아빠가 이천 쪽 도시 계획도를 다 확인하셨대요. 우리 공방 위치가 정확하게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상업복합 단지 부지에 노른자위 땅이더라고요. 정중앙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도시계획도? 노른자위 땅? 유라는 수화기 너머의 이 치명적인 침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달콤함도 남아있지 않은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아빠 말씀이 그냥 수용되면 보상금도 꽤 나오겠지만 그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래요. 아빠는 지금 우리 가족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 자체를 현물로 공동 투자를 하면 그 가치가 10배는 뜰 거라고요. 아빠가 도준 씨한테 그 공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이따가 식사 자리에서 아빠가 이 얘기 꺼내시면 아버님도 그냥 아빠 뜻에 따르시도록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어요. 그 공방에서 탈출한다.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담긴 곳,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산이 깃든 곳,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이 그녀의 입에서는 그저 탈출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던 거예요. 노른자위 땅, 절호의 기회, 그랬군요. 그 모든 감탄의 말들, 그 모든 관심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치밀하게 연출된 한편의 연극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존중한 것도 아니었죠. 그녀는 그저 저와 제가 가진 것들을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녁 만남은 가족 상견례가 아니었어요. 그건 비즈니스 협상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저와 아버지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인수합병 거래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여보세요? 도준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죠. 제 눈앞을 가리고 있던 안개는 완벽하게 걷혔어요. 남은 것은 오직 차갑고 적나라한 진실뿐이었어요. 똑똑히 들었어. 저는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듣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없이 제 넥타이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더니 제 어깨를 가볍게 툭 두드려 주셨어요. 그 어깨의 두드림은 하나의 메시지 같았어요. 우리는 이 만남에 갈 것이다. 하지만 도살장으로 순순히 끌려 들어가는 순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서러 가는 것이다. 그 레스토랑은 강남 중심부 타워 45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희가 안내받은 VIP 룸에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마치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엮어 만든 양탄자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경치는 실로 장관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는 값비싼 요리들과 새하얀 자기 그릇, 반짝이는 은수저로 사치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 자리에 둘러앉은 사람들만 빼고요. 우리 맞은편에는 유라의 아버지,
최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아버지가 굳건한 고목나무 같았다면 최 회장은 차갑고 번지르르하며 감정이라고는 없는 강철과 유리의 마천루 같았어요. 그는 주름 하나 없는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는 그가 움직일 때마다 빛을 번쩍였습니다. 그 옆에는 유라가 앉아 있었죠. 크림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늘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섬뜩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처음 15분 동안 그 누구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최 회장은 그저 제 직업이나 요즘 경제 상황 같은 피상적인 안부만 몇 마디 툭툭 던졌죠. 그는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한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으로 아버지는 조금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폭풍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음식은 계속 나왔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먹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최 회장은 앞에 놓인 전복죽에 숟가락조차 대지 않았어요. 그는 은수저를 집어들었다가 이내 도자기로 만든 수저 받침대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탁! 방 안의 침묵을 찢으며 메마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귀에 거슬리고 아주 권위적인 소리였죠. 그건 신호였어요. 사교적인 연극은 끝났다는 신호.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가슴 앞에 팔짱을 꼈어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아버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내렸죠. 그건 마치 불량품을 감정하듯 멸시가 담긴 평가의 눈빛이었어요. 박 사장. 그가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거만한 연민 외에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죠. 내 딸 유라한테 그 목공방에 대한 박 사장의 헌신에 대해 들었소. 참 가상하더군. 그는 마치 그 위선적인 칭찬이 공기 중에 스며들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끊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가 말을 이었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헌신이라고 부르지 않소. 가난한 자의 고집이라고 부르지. 평생 나무 토막이나 붙들고 있는 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오? 제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굳게 말려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살갗을 깊게 파고들었죠. 저는 아버지를 힐끗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셨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않으셨지만 그 연로한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최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 눈에 박 사장의 그 공방은 그저 낭비되고 있는 땅 한 조각일 뿐이오. 박 사장이 보물이다, 영혼이다 여기는 그 나무 토막들. 나한테는 그저 땔감에 불과해. 땔감. 그 단어는 우리 부자푸즈의 뺨을 3대에 걸친 우리의 유산을 불꽃이 튀도록 후려갈긴 따귀와도 같았어요. 제 아내 피가 들끓는 것을 느꼈죠.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이 테이블을 뒤엎고 저 자의 얼굴에 고함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 허벅지 위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가볍지만 저를 자리에 붙잡아 두기에는 충분한 힘이었죠. 아버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진정해라, 아들아.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최 회장은 공격의 화살을 제게로 돌렸죠. 그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은 이제 노골적인 조롱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박도준 군, 월급쟁이 엔지니어. 자네가 만든 그 알고리즘 따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나? 자기가 뭐 스티브 잡스라도 되는 줄 알아? 그는 비극을 논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젊은이. 그런 것들은 다 우리처럼 진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쓰는 도구일 뿐이라고. 자네는 삽을 만들고 우리는 금광을 소유하는 거야. 차이를 알겠나? 극도의 모욕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아버지의 열정과 저의 지성을, 그 모든 것을 가치 없고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그가 본론을 꺼냈어요. 시시껄렁한 결혼 이야기나 하러 온 게 아니오. 내가 당신들 가족에게 살 길을 하나 열어주려는 거요. 그가 몸을 앞으로 수그렸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강압적인 기세로 가득 찼죠. 그 땅 팔고 보상금이나 받아서 편하게 노후를 즐기시든가 아니면 좀 더 똑똑하게 그 땅 자체를 내 프로젝트에 현물 출자하시오. 그 대가로 박도준 군, 자네에게 프로젝트 관리직 자리를 하나 주지. 내 딸의 지참금이라고 생각하게. 그게 이 결혼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가치. 또 그 단어였어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사랑과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었죠. 제 아내 모든 희망이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박한 순간 어리석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가
여전히 매달리고 있었죠. 저는 유라를 돌아봤어요. 저는 그녀의 눈에서 단 한 조각의 반대, 일말의 동요, 저를 향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아주 작은 감정이라도 남아있기를 찾아 헤맸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녀 아버지 혼자 꾸민 연극이기를, 그녀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이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가 돌려받은 것은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트리고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어요. 유라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청자 다기를 들어 아버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따랐어요. 얇은 김이 피어오르며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가렸죠. 그녀는 다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어요. 도준 씨,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막지만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난 도준 씨가 아빠 말을 이해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마치 손실난 투자 상품을 평가하는 듯한 실망감 가득한 한숨이었죠. 아무래도 내가 도준 씨의 감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요. 유산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수의 명예 같은 건 분기 재무제표에 현금으로 찍히지도 않고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냉담함은 그녀 아버지의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도 더 잔인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나랑 같이 제국을 건설할 남편이지, 고작 낡아빠진 과거와 시대착오적인 가치나 끌어안고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제 심장을 완전히 죽여버린 한마디였죠. 지난 석 달 동안 난 도준 씨한테 수많은 힌트를 줬고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이건 내가 당신에게 준 마지막 테스트였고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탈락했어요. 테스트. 그랬군요. 모든 것이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 모든 데이트, 그 모든 달콤한 말들, 다정한 몸짓, 감탄하던 미소, 그 모든 것이 제가 알지도 못했던 시험의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라는 멍청이는 처참하게 낙제하고 만 거예요. 방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는 이미 감각이 마비될 정도의 공허함으로 대체되어 버렸죠.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가꿔왔던 우리의 관계 전체가 결국은 철저하게 계산된 한 편의 연극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연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잠재적 투자 대상, 감정 평가 중인 자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거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호화로운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향기롭던 음식 냄새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영혼 없이 느껴졌죠. 제 세계는 바로 이곳, 화려한 타워 45층, 잔인한 말들과 차가운 찻잔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이 잔을 넘친 게 아니었어요. 잔 자체가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순간 VIP 룸 안의 공간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탈락했어요라는 유라의 말이 아기의 차고 거만한 채로 여전히 공중에 떠다녔죠. 최 회장 부녀는 우리를 쳐다봤어요. 먹잇감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기를, 애원이나 간청, 혹은 최소한 통제 불능의 분노라도 터뜨리기를 기다리는 승리자의 눈빛으로요. 그들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죠.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기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죠.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응축되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했을 뿐이에요. 지난 수년간 제가 뒤집어쓰고 있던 친절함, 남을 잘 믿던 성격, 그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며 떨어져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드러났어요. 논리와 영과 일의 숫자로 만들어진 사람, 차갑고 단호하며 용서 따위 모르는 사람이요. 숙청은 요란한 폭발음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적으로부터 시작됐죠. 모든 예상을 깨고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셨어요. 아버지는 조금도 분노하거나 모욕당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저 무릎 위에 놓여있던 새하얀 리넨 냅킨을 천천히 집어 드시더니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몸짓으로 입가를 닦으셨어요. 그 작은 행동은 조금 전 최 회장이 은수저를 난폭하게 내던진 행위와 잔인할 정도로 대조를 이루었죠. 정리가 끝나자 아버지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시고는 고개를 드셨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파문 하나 잃지 않는 호수처럼 투명했죠. 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비웃고 있는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최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차분했어요. 나무는 그저 땔감이죠. 최 회장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어요. 도끼밖에 모르는 초보의 손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어요. 하지만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건 영혼이 됩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말은 반박이 아니었어요. 그건 판결이었죠. 그의 천박한 근시안에 대한 판결이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양복 안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죠. 유라는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아마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라도 거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반질반질하게 닦인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화면을 최 회장 부녀 쪽으로 돌렸죠. 그리고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통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어요. 화면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회색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서양 남성의 얼굴이 미소와 함께 떠올랐죠. 그는 현대적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등 뒤로는 한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피닉스 캐피털. 도준, 받아줘서 고맙군요. 그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방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수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창업자님. 최 회장과 유라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비즈니스 영어에 능통한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 말을 하나하나 또렷하게 통역했어요. 최 회장님, 피닉스 캐피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 캐피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제 특허 몇 개를 산 게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어요. 방금 제가 3년 전부터 비밀리에 설립해 운영해온 양자 AI 스타트업, 그 회사 전체의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회사의 CEO시고요. 저는 입을 해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유라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방금 저를 월급쟁이 엔지니어가 아니라 창업자님이라고 부르셨네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가볍게 밀어 최종 거래 승인 이메일을 화면에 띄웠어요. 계약서상의 숫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뒤에 0이 9개나 붙은 숫자, 그리고 화폐 단위는 USD 미국 달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제 사비, 아무래도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째로 파낸 모양이네요. 그리고 전 고용된 게 아니라 제 회사 전체를 매각한 겁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는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죠. 유라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 같았어요. 돈과 지위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세계관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들은 제 가치를 처참하게 잘못 평가한 거예요. 하지만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리고 내 땔감더미에 대해서도 말해야겠군요.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엄숙한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어요. 한 달 전쯤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수천 킬로미터를 나라 이천 공방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선물 하나를 주문하고 싶다면서요. 아버지도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기사 페이지 하나를 여셨어요. 그건 권위 있는 국제 예술 잡지의 기사였어요. 헤드라인은 이랬죠. 기사에는 초현실적일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흑단 다탁 사진과 함께 바로 그 권위 있는 동양인 남성 다나카 마사요시와 나란히 서 계신 아버지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최 회장님도 다나카 마사요시 회장님은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방금 내 아들 회사를 인수한 피닉스 캐피털의 전략적 투자자이자 최대 주주이십니다. 최 회장 부녀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조각이 하나의 잔인한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졌죠. 다나카 회장님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어요. 따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매일 변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오직 땅 평수밖에 모르는 자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가치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부드러운 비단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셨어요. 조심스럽게 비단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 정교하게 조각된 매화꽃 모양의 흑단 비녀가 있었어요. 그 고요한 아름다움이 이 방 안의 모든 사치스러운 것들을 압도하는 고귀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죠. 이 비녀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눈빛은 이제 유라를 향해 있었죠. 차갑고 심판하는 눈빛으로요. 내가 천년의 숨결을 만들고 남은 조각으로 만든 것이요. 유라 양에게 상견례 선물로 주려고 했었지. 아버지는 그녀를 침묵 속에 가라앉히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보아하니 당신은 이걸 받을 자격이 없군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아버지처럼 고작 땅 평수로만 잴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비녀를 다시 넣지 않으셨어요. 최 회장이 아까 내던졌던 바로 그 은수저 옆
테이블 위에 그 비녀를 내려놓으셨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텅 빈 화려함과 영원한 아름다움 사이에 소리 없지만 무자비한 대조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우리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용히 돌아서서 걸어나갔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우리는 그 방을 나섰습니다. 영혼 없는 호화로움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타인의 가치를 매기는 심판자라고 착각했지만 실은 가장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참담한 진실 속에 석상처럼 굳어버린 최 회장 부녀를 뒤로한 채로요. 그날 밤 우리 부자 부즈가 그 화려한 타워를 걸어 나왔을 때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죠. 이천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본래의 자신을 되찾은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켜진 공방에 앉아 격식 있던 양복을 벗고 다시 익숙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만들다만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드셨고 이내 사각, 사각, 정겨운 끌질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죠. 그 규칙적이고 익숙한 리듬이 마치 이 집에, 우리 가문에, 그리고 바로 제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우리의 핵심 가치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죠. 그리고 1년 후 목심당은 더 이상 시골길 구석에 숨어 있는 작은 공방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하나의 목적지가 되어 있었죠. 저는 실리콘밸리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 매각 대금의 일부를 바로 이곳에 투자했죠. 오래된 공방은 살아있는 유산으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고 그 주변으로 현대미술 갤러리와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찻집, 그리고 공예 전문 도서관을 갖춘 현대적인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섰어요.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만나는 공간이 되었죠. 여행객들, 예술 수집가들, 그리고 건축학도들까지 영감을 얻기 위해 이곳을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조용했던 장인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거장이 되셨죠. 남은 돈으로 저는 벤처 캐피털 펀드를 하나 설립했어요. 제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딴 박진수 헤리티지 펀드였죠. 우리 펀드는 것만 번지르르한 유행을 좇지 않아요. 우리는 문화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사명을 가진 기술, 스타트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해요.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거나 AI 기술을 고미술품 복원에 활용하거나 혹은 전통 공예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죠. 제 사업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화라는 토양을 가꾸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때때로 저는 복합 공간 안의 찻집에 앉아 아버지께서 젊은이들에게 끌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바라봐요. 그럴 때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을 느끼곤 하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한때 그 평온함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을 잊지 않았어요. 정의는 언제나 천둥처럼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아이러니하게 찾아오기도 하죠. 예상대로 최 회장은 그날의 굴욕감과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이성을 잃고 이천에 그 땅을 손에 넣기 위해 모든 자본과 인맥을 쏟아부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땔감 더미를 기어코 밀어버리고 자신이 승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작품이 다나카 회장에게 팔린 뒤 이천 공예마을의 명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뜻있는 인사들의 지지 속에서 마을의 다른 장인들과 힘을 합쳤고 정부로부터 이 지역 전체를 국가 무형 문화유산 마을로 지정받는 데 성공했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상업적 개발 행위는 영구히 금지되었죠. 최 회장의 모든 자본은 시작도 못 해보고 죽어버린 프로젝트에 고스란히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신뢰받는 한 경제지 공교롭게도 제 펀드가 후원하는 탐사보도 팀이었습니다가 그의 과거 탈세 혐의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내역을 연달아 터뜨렸죠. 그 한 방에 그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는 부도 처리됐고 저택은 차압당했으며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죠.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한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가치를 빼앗으려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최유라. 그녀는 그보다 더 씁쓸한 업보를 치러야 했어요. 그녀의 결혼 테스트와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된 일인지 여의도 금융가 전체에 쫙 퍼져버렸거든요. 하나의 웃음거리로, 그리고 하나의 경고로 말이죠. 그 어떤 투자자도 사랑과 결혼마저 비즈니스 도구로 이용하는 펀드 매니저에게 자신의 돈을 맡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죠. 그녀는 해고당했고 자격증도 정지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그 상류 사회에서 완벽하게 버림받았죠. 얼마 전 옛 친구 하나가 우연히 한 명품 중고 매장에서 그녀를 봤다고 해요. 그녀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가치가 남아있던 것들, 바로 그 명품 가방과 구두들을 팔아넘기려고 애쓰고 있었다고요. 저는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어느 날 오후, 저와 아버지는 공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고 편백나무 향이 은은했죠.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증오가 네 영혼을 흐리게 두지 마라, 아들아. 우리가 정의를 세우는 건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돈을 버는 방법이나 복수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교훈은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던 그 비녀 속에 있었죠. 돈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자기 자신이 가장 값싼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진보할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은행 계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진실성, 그가 만들고 지켜내는 유산,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랑 속에 있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요.